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총선 시계가 부쩍 빨라지면서 여야 모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이 터져나오는 여당에선 한동훈 장관 등판론이, 내홍의 불씨가 커져가는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론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먼저 총선 위기감에 휩싸인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장관을 당의 얼굴로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도부 대신 스타 플레이어를 앞세워서 전체 선거판을 진두지휘하도록 맡기자는 겁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판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 선거를 위해 한 장관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혁신위 좌초 후 총선 위기감이 커지자 대중성 있는 한 장관을 당의 얼굴로 내세워 선거판에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한 장관의 역할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비례대표로 출마해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그 선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선거를 지원하는 비례대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하태경 의원도 한 장관이 지역구에 매이면 전국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며 비례 후순위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말로 대권을 노리는 큰 정치인이라면은 제대로 된 곳에서 뭔가 경합 우세 지역 정도에서는 승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한 장관이 선거 프레임을 이재명 심판론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이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 출마를 추천했습니다. 한 장관은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원포인트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여당을 향한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역할론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 발언 수위를 거듭 높여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은 정치적 대안의 필요성을 확신한다는 말과 함께 그 준비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신당 창당으로 마음이 기울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배두헌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친이낙연계 인사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확신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준비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작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윤석열과 이재명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이었다며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겁니다. 진보 진영의 분열이라는 민주당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양대 정당이 흡수하지 못한 목소리를 흡수해주는 만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서 정답 없는 시험지에 또 다른 답안을 하나 올려놓는 노력을 함께 할 단계가 됐다. 이 전 대표는 당내 혁신을 포함해 신당 창당 가능성도 열어놓고 실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결단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네, 열왕열왕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왜 서두르나? 뭘 서두른다는 겁니까? 네, 바로 정치 행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주말인 오늘도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는데요. 최근 열흘 가까이 공개 행보를 하며 화제가 되는 발언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정신없을 때 야당이라도 제대로 비판하고 대하는 제시가 왜 못하고 있습니까? 작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험 문제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중에서 하나를 고르세요. 윤석열, 이재명. 지금도 그 시험 문제가 그대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답지 않게 발언 수위가 좀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급하게 서두른다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명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대선과 지선 패배 후 1년 6개월도 안 됐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외국에라도 좀 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근들은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는 설명인데요. 한 측근은 이 전 대표가 어떤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면서 총선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2달 내로 모든 걸 완료해야 한다. 이 전 대표가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신당을 창당을 할지 당에 남아서 민주당 혁신을 이끌지 결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실무적인 작업까지 2달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 대표가 탔다는 그 흐름은 뭡니까? 네, 민심입니다. 특히 호남 민심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가 대구 경북 다음으로 호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지지 의향도 전국에서 호남이 제일 높은데요.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고 신당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 예의주시하면서 대안 세력의 필요성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상민 영입의 신중한 이유라 국민의힘 상황을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상민 의원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직후 이렇게 반겼는데요. 이상민 의원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에 비추어 보건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가깝도록 뚜렷한 영입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이상민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은 뭐 하는 건가? 인재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말하며 먼저 공개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영입을 망설이고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이상민 의원의 직설 화법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랑 강성 지지층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친명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누는 민감한 발언들을 외부에 강하게 누설할 경우 당이 마치 내용에 휩싸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영입을 안 하는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당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한 조경태 의원처럼 이렇게 의욕적인 중진이 합류하면 당에 활력을 줄 거라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당적을 바꾸는 것에 대해 민심이 수긍할 시간도 필요할 텐데요. 이 의원 활용법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될 때 영입 작업 또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이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진술을 거부한 만큼 추가 소환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 정도 액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관행이나 이 속에 수사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중대한 범죄냐, 이 삼선 국회의원을 저렇게 장기간 구속시킬 만큼의.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동원하고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수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사는 모두 마쳐 추가 수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주요 관련자들은 돈봉투 자금 조달 정황을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을 내놨습니다. 송 전 대표 보좌관이었던 박모 씨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요구로 2차례에 걸쳐 300만 원이 든 봉투 10개를 준비해 전달했다고 했고 윤관석 의원 측은 100만 원씩 들어간 봉투 20개를 받아 나눠줬다고 인정했습니다. 송 전 대표 지시 여부는 함구하면서도 자금 전달 자체는 인정한 겁니다. 선거 캠프에 5천만 원을 제공한 사업가 김모 씨는
송 전 대표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면 돈봉투 수수자로 지목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오늘 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표적감사가 아니다, 절차를 지켰다면서 관련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그동안 공수처 조사 일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는데 지금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거야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죠. 유 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부터 총 5차례 소환을 통보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 총장 측은 감사원 업무 등을 이유로 주말인 오늘 조사에 응한 것일 뿐 소환에 불응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36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아직 남은 내용이 많아 조사가 길어질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유 총장이 전현희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감사를 한 건 아닌지, 감사 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유 총장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 감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제보 내용 13건 중 1건에 대해서만 주의 조치가 내려지며 표적 감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 끝나는데 그 이전에 유 총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와 후배 사이에서 벌어진 폭행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당시 그 논란의 현장엔 또 다른 프로야구 선수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이 동석했던 선수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후배 야구 선수였던 임혜동 씨와 폭행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야구 선수 김하성 씨. 채널A 취재 결과 2021년 폭행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술자리에는 다른 프로야구 선수가 동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제3의 인물이 있는 겁니다. 김 씨 측은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당일 동료 선수가 한 명 더 있었다며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있었지만 주변 인물들이 다툼을 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논란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이 목격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 측은 임 씨가 당초 알려진 4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1년 임 씨가 김 씨와 있었던 몸싸움을 거론하면서 김 씨 측의 당시 에이전트를 통해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어제부터 김 씨의 전 에이전트 관계자 여러 명을 불러 임 씨가 돈을 요구한 정황 등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는 임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상습적인 폭행이 이뤄졌다는 주장과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받았다는 반박이 평행선을 달려온 상황에서 목격자 진술은 결정적 증거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하성 선수 논란도 이 술자리 폭행이 관련돼 있는데 프로야구판에 음주 파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산 베어스의 포수 박유현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구단에 숨겼다가 뒤늦게 발각됐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엔 롯데 배영빈 선수가 비슷한 일로 방출됐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고교 시절부터 뛰어난 장타력으로 포수 유망주로 꼽히는 두산 베어스의 박유현.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구단에 숨겨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한창이던 지난 9월 말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했다 다음 날 오전 직접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박유현은 발각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았고 구단은 며칠 전 익명의 한 제보로 인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단 측은 이후 즉각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음주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박 위원이 시인했고 구단은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당시 박 위원은 8월 23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9월 초 좌측 무릎 수술을 받은 뒤 재활 중에 있었습니다. 올 시즌 출전한 경기는 총 10개에 불과하지만 두산의 차기 주전 포수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두산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중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가 더 충격적인 건 불과 3주 전에도 야구 선수 음주 문제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롯데 배영빈이 지난 10월 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도 숨겼다 발각돼 구단에서 방출된 바 있습니다. 별개로 KBO에서는 1년 실격 처분과 사회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KBO 규정상 면허 정지가 최초 적발되면 70경기 출장 정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박 위원 또한 배영빈 못지않은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마약을 흡입하는 것도 모자라서 요리까지 해서 먹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직접 키운 대마초를 김치찌개, 김밥, 카레에 넣어서 먹었습니다. 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연대회에서 요리사들이 레몬이 들어간 디저트를 완성합니다. 출연진들에게 요리사가 뭘 만들었는지 설명합니다. 2020년 미국에서 방영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인데 재료는 대마입니다. The THC is in the crumble, and it's 1.5 milligrams of THC in the crumble. 20대 박모 씨는 이 같은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한 뒤 선풍기와 텐트, 조명 시설 등 설비를 갖춰 5주간 길렀습니다. 이후 10차례에 걸쳐 대마에 불을 붙여 흡연하거나 요리에 넣어 섭취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수사 과정에서 미국 요리경연대회 프로그램에서 대마를 요리 재료로 사용한 것을 봤다며 방송을 따라 요리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마를 고기와 함께 쌈에 싸먹거나 전, 김밥, 계란말이 안에 넣어 요리했습니다. 차나 김치찌개, 카레에 넣어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그 대마의 그 성분 중 THC는 200도를 넘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이미 대마를 40차례 넘게 흡연한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뿐 아니라 요리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섭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진짜 마약을 넣어 만든 음식뿐만 아니라 이 중독성 있는 맛으로 자꾸 찾게 되는 음식도 흔히 마약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6개월 뒤부턴 이 음식에 마약이란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얼마 전 통과됐습니다. 물론 강제는 아니고 권고하는 내용이라 납득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 규제하냐는 반발도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시장. 인기 먹거리는 단연코 마약 김밥입니다. 점포들마다 마약 김밥을 판다는 간판이 붙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중독될 정도로 맛이 좋다며 마약 떡볶이에 마약 커피, 마약 국밥까지 마약 표현을 붙인 먹거리가 넘쳐납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표시 및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고 사용 중인 마약 관련 표시나 광고를 바꿀 경우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약 용어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걸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고 어겨도 과징금 등 처벌도 없습니다. 상인들은 굳이 바꿀 필요가 있냐며 냉랭한 반응입니다. 마약 김밥 할 때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간판하고. 막아야지. 돈 들여서 한 건데 다시 했나봐요. 되도록이면 안 할 때는 좀 좋겠지. 돈 들어가니까. 심각한 마약 범죄를 생각하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나친 간섭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약이라는 게 법으로도 불법된 건데 그 가루가 몰래 거래되고 있기도 하고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마약 김밥을 먹는다고 해서 마약을 권장한다거나 이런 느낌도 솔직히 저는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딱히 그렇게 막을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은 다음 주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유튜브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가격을 40% 넘게 대폭 인상했습니다.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일방적으로 가격만 올리다 보니 소비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광고 없이 바로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대폭 올랐습니다. 2020년 9월 이후 3년 만에 가격을 인상했는데 프리미엄 구독료가 월 1,450원에서 14,900원으로 43% 가까이 뛰었습니다. 유튜브는 여러 경제적인 요인들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 멤버십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오르는 구독료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유튜브는 프로모션도 없는데 너무 비싸지 않나. 또 그리고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 또 왜 한국만 이렇게 비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터키로 이민을 간 상태고요. 한 달에 1,300원 정도 하는데 터키 구독료에 1년치가 되는 거라서 굳이 한국 거를 쓸 이유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부 국가에선 구독료가 월 2,000원에서 4,000원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구독료가 저렴한 국가로 우회 가입하려는 유튜브 이민자가 많은 이유입니다. 가격이 더 오르면 아예 구독을 끊겠다는 이용자도 있습니다. 좀 더 오르게 되면은 진지하게 해지를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국내 유튜브 이용자의 한 달 평균 사용 시간은 1,044억 분.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앱과 비교해도 사용 시간이 3배나 될 만큼 많이 사용합니다. 유튜브 뮤직 하루 이용자 수도 국내 음원 플랫폼 1위에 오른 상황에서 유튜브가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요즘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콘서트 예매하듯 티켓팅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특정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병원들이 이 앱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고 정작 현장 접수는 받지 않아 논란이 일자 정부가 공개 경고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매일 자정이 되면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예약을 받는 한 소아청소년과 순식간에 예약이 차더니 1분도 안 돼 접수가 마감됩니다. 또 다른 소아청소년과 환자 이름 옆에 노란색 표시가 떠 있습니다. 28명 중 20명이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한 환자입니다. 장시간 줄을 서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입소문에 특정 진료 예약 앱의 경우 유료인데도 가입자가 1,0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주말엔 현장 접수가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마감됐어요. 글씨가 너무 많아서. 부모들 사이엔 초시계까지 켜놓고 클릭을 했지만 1초 만에 마감됐다. 콘서트 티켓팅에 빗댄 소아과 티켓팅말까지 나옵니다. 키자마자 그냥 바로 끝났어요. 소아과로 가면서 뚝딱을 키거든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막상 또 그 상황에 또 방문한 사람들은 또 못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급기야 온라인에선 일부 소아과 의원이 유료 앱을 통한 예약이 아니면 현장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불만도 쏟아집니다. 결국 정부가 경고에 나섰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진료가 가능한데도 특정 앱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다면 이는 진료 거부라며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어기면 지자체 시정명령이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선 시정 조치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무려 24년간 러시아의 실권을 잡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때에 따라선 푸틴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크렘린궁에 초대된 우크라이나 참전 군인들과 가족들이 푸틴 대통령 주변에 모입니다. 전날 발표된 대통령 선거일을 100일 남기고 참석자가 출마를 요청합니다. В лице всего нашего народа, всего Донбасса, наших воссоединенных земель, хотел бы просить вас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этих выборах. 푸틴 대통령은 곧바로 수락하며 화답합니다. Сейчас вы правы. Сейчас такое время, когда нужно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е. Я буду баллотироваться на долж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부대 지휘관을 요청해 응하는 방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가운데 71살인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78.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9년 말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푸틴 대통령은 2000년 47살의 나이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2회 연임으로 제한하는 당시 헌법에 따라 총리로 자리를 옮겼던 푸틴은 6년으로 임기를 늘린 2012년과 2018년 대선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내년에도 당선되면 29년 동안 소련을 통치한 스탈린 전 서기장을 넘어섭니다. 기존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백지화한 2020년 개헌에 따라 2030년 육선에 성공하면 84살이 되는 2036년까지 집권합니다. 한때 상의를 벗고 말을 타거나 얼음에 입수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만능 스포츠맨 이미지를 선보였던 푸틴은 최근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최근 사우디를 찾아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고 하마스 배우로 알려진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도 모스크바로 초대해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국내에선 이번 수능 만점자와 최고 득점자에 대한 관심이 큰데 미국에선 한 한인 청년이 화제입니다. 17살 나이에 미국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연소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까지 됐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가족들. 다 보고 있어요? 그래, 다 보고 있어. 변호사 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결과를 클릭하는 순간 합격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환호하는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쁨을 나눕니다. 축하해, 정현.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17세의 나이로 합격한 피터 박입니다. 이전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연소 합격자는 18세였습니다. 4년 전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옥스포드 아카데미 고등학교 입학한 박 씨는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 대학교 법대도 동시에 등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대학 수준 능력 시험을 통과한 학생은 고교 졸업장 없어도 로스쿨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로스쿨을 졸업하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박 씨는 지난 8월 툴레어 카운티 검찰청에 서기가 됐습니다. 18세 성인이 된 지난달 검사로 정시 임용됐고 지난 5일에는 임명장을 받고 선서도 했습니다. 박 씨는 형사부에서 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좋은 검사들이 범죄를 막고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며 검찰 지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전쟁이 한창인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해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피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너무 좁은 데다 식량, 식수, 시설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폭격 위협까지 받고 있어서 피란민들은 오히려 절망하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멀리 바다가 보이는 모래벌판 위에 가건물과 천막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인도적 안전지대로 지정한 알마와시에 인천공항 면적 6분의 1 규모인 난민촌이 들어서 수십만 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جينا زي ما انتم شايفين ولا مأوى ولا خيمة ولا حاجة حتى المية حتى حمامات مش فيش هاي أولادنا مناظرهم بتغزي ما فيش ولا عارفين نحمم. 지중해와 맞닿은 황무지로 전쟁 전부터 거주 시설은 물론 수도 시설도 없습니다. 물통에 담아오는 물은 정화되지도 않은 바닷물입니다. شوف كيف قديش بنتعذب لما انهم بيجيبوا المية. المية هذه كلها ملح وبتربى امراض هاي هم بيشربوا منها بنغسل منها بنشرب منها هاي الاطفال صار معهم اسهال منها ونتج.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인도적 안전지대에서 로켓 14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곳까지 군사작전 지역으로 포함할 경우
17,000명을 넘은 민간인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جينا هنا نحس في الامان برضه فيش امان صار قصف هنا ما في حد مدور علينا زي ما انت شايف. 유엔 안보리는 교전 중지 결의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현 상황에서 휴전은 하마스에만 이득이 될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져 아랍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붕괴하기 시작한 징후가 보인다고 전투 상황을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네, 어느덧 2023년 연말입니다. 2024년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오픈 인터뷰는 이분을 모셨습니다. 103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나이에 어떤 속도가 붙는 것처럼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뭐 든다는 분들도 많고 저도 좀 그렇거든요. 내 친구들 나이 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요. 90이 넘으니까 하루하루는 지리하고 1년은 빨리 간다고. 1920년에 태어나신 거죠. 근현대사를 다 겹치시면서 100년 중에 이거 하나는 내가 딱 꼽는다. 뭘 꼽으시겠습니까? 해방일게요. 해방. 예, 내가 25살에 해방됐는데요. 이젠 죽어도 한이 없다고. 아, 그 당시에? 예, 죽어도 그 한이 일제시대를 살다가 해방되니까 이전 해방을 봤으니까 죽어도 한이 없다. 그 제일 많이 있고요. 나 이제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제 사건 가운데 하나는 민관이 중학생이 돼가지고 윤동주 시인하고 같이 공부한 거.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던 윤동주 시인은 그 당시에도 감성적이고 시적이고 이랬습니까? 내가 윤동주 시인에게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민관이 저 윤동주는 지금은 병아리 시인인데 이 다음에 큰 달게 되게 되면 사회를 울림했을 것이다. 깨우쳐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됐죠. 내가 윤동주보다도 사는 나이는 3배를 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 짧게 세상을 끝냈다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역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윤동주 시인이 그 짧은 기간에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 사회에 남겼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청소년부터 뭐 대학생, 기업, 임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도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검찰총장 사퇴 이후에 정치권에 들어올 때 교수님께 조언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총장을 있을 때에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실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더란 말이죠. 처음엔 거절했어요. 내가 도움줄 것도 없고 뭐. 근데 두 번째 많이 어렵지만 잠깐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고 오라 그랬어요. 그 내가 그분을 이렇게 쭉 볼 때 제일 처음에 느낀 게 민관이 그릇이 크다. 하고 그릇이 비어있다. 비어있다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얘기는 당연히 없고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건 해야 한다고. 근데 좀 딴 웃기는 얘기인데 대통령 하라는 말은 안 했고. 아, 그 자리에서 대통령 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군요. 그 누구도 할 말이 아니죠. 그리고 제일 우리가 정치 잘못한 사람 하면 전두환 대통령이거든요. 전두환 대통령 된다고 할 때 다들 이민이라도 가야지 못 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실패했는데 경제나 교육은 실패 안 했어요. 한강의 기적은 연장됐거든요.
지금 딱 뵈니까 103세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또 정정하시고 미소도 너무 청년 같으시고 혹시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한다 뭐 있으실까요? 나하고 같은 네. 나이에 누가 더 건강하냐 그러면 같은 나이에 누가 제일 일 많이 하느냐 내가 제일 일 많이 하니까 내가 제일 건강하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건강 유지해요. 몸이 아니에요. 우리 김동길 교수님이 그 장수클럽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80 넘은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모이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네. 내가 김덕길 교수님보다 8년 위가 돼요. 네. 그게 안 나온다고 자꾸 나오라고 그래요. 나오라. 그래서 한번 나가야겠다. 그래서 나갔다고요. 그 나가 보니까 늙은이들만 작당 보이는데요. 처음 느끼는 거 아니? 안 되겠다. 이거 나도 늙겠다.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 죄송합니다. 더 나가면 젊은 나만 늙어질 것 같아. 그래 안 나가요. 백선엽 장군이 휠체어 타고 나오고요. 그게 내가 맡겨요. 거기에 끼고 나는 미래를 살 거야.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해봐요. 요즘에도 보면은 1년에 강의 몇 번 정도 하세요? 아마 적어도 130번 정도는 하지 않나 그래요. 평균적으로 1년에 130번 정도는 하시는군요. 예, 원고 좀 쓰고. 원고 쓰시고. 예. 그 지금 104세를 맞이하고 있는데 주어진 일이 언제 끝나느냐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어진 일은 해야 돼요. 그렇다면 교수님은 요즘에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하루 일 끝내고 10시쯤 돼서 잠들 때 네.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그때 너무 편하죠. 예. 오늘 열심히 살았다. 예, 예. 이 생각 예. 들고. 그래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안식. 근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선생님 네. 보면은 저도 조금 이제 40대가 가면서 조금 더 사회적인 책임도 많아지고 가장으로서의 어깨도 무거워지면서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30까지는 인격과 지식을 쌓아야 한다. 30이 끝날 때쯤 되면 인격에 있어서나 학문에 있어서 내가 날 만들어야 한다. 그때부터 이제 65세까지는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했다 말이죠. 정년퇴직 한 다음부터는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한다.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서 살자 하니까 생각도 좀 넓어지고요. 네. 정치 걱정 안 하다가 그것도 해보고 말이죠. 경제 걱정도 해보고 말이죠. 그게 컸어요. 근데 60은 쉽게 말하면 철드는 나이고요. 철들은. 예, 80은 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는 걸 많이 준 나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성인이고 당연히 20살 이후부터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 60이 돼서야 철이 들었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교수님. 희망을 잃은 청년들, 뭐 20, 30대 청년들 굉장히 많은데 사회 어른으로서 이런 청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무슨 메시지를 좀 주고 싶으신지. 사랑의 대상이 없어졌다. 그게 고독이고요. 자기 생애의 한계인 거예요. 이건 20대도 그렇고요. 30대도 그렇고 90대 때도 민구안이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없다. 그건 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젊었을 때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 인간적으로 누구 사랑한다든지 국가를 사랑한다든지 사랑이 남아있는 동안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말씀 너무 감명 깊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형석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근한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만 충청과 전북, 경북에선 공기가 탁하겠고요. 강원 영동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최고 1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6도, 부산은 12도에서 출발해서 오늘보다 기온이 낮지만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해안은 안개가 짙어서 이동하실 때 주의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5도, 제주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엔 전국적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기온도 차츰 내려가서 수요일엔 영하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야 정쟁에 뒤로 밀렸던 법안 147개가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불과 4시간 걸렸고 일부 법안은 30초 만에 통과됐습니다. 중간에 자리를 비운 의원들 때문에 재석 과반을 못 채워서 기다리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법안인지 제대로 알고나 통과시킨 건지 걱정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벼락치기에 맡긴 민생.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